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수업을 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중에서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오케스트라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간단하게 관현악단을 일컬고 있습니다. 관현악단이라 하면 현악기와 관악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타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를 하는 단체인데요.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의 바닥의 앞쪽에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장소가 오케스트라라고 불려져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기악을 위한 앙상블이라는 뜻으로 특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사진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무대 위에. 규모가 가장 큰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포니는 함께 울린다 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신포니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현악기,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까지 모든 악기의 종류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대략 한 100명쯤, 많게는 120명 이렇게까지 모여서 함께 연주를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극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큰 울림의 사운드가 필요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가장 규모가 큰 곡들을 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챔버 오케스트라인데요. 챔버 오케스트라는 심포니 연주자들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관악기가 없어요. 관악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두 개 정도 들어오고요. 현악기를 중심으로 연주가 되는 오케스트라 규모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휘자가 이 사진에는 있는데요. 지휘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심포니 곡들이 연주되기 전인 고전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할 때 주로 챔버 오케스트라 정도의 규모가 즐겨 연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바로크 시대. 바로크 시대에 여러분 작곡가가 누가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바흐, 핸델 이렇게 우리가 조금 들어본 작곡가들이 있죠. 바로크 시대는 극장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극장이 작기도 했고 없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연주가 되기도 했고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잣집 거실에서 연주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울려야 하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규모도 크지 않아도 됐었어요. 여기 보면은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비올라 이렇게 현악기를 중심으로 아주 작게 플룻, 오보에, 트럼펫 까지 연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여기 하프시코드가 있어요. 하프시코드는 여러분 본 적이 있을까요? 피아노 모양인데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악기도 있고 없는 악기도 있고 하프시코드는 피아노와 같은 모양이지만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피아노는 건반을 눌러보면 해머가 현을 때립니다. 그런데 하프시코드는 현을 뜯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보다 소리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와 아주 조화롭게 같이 섞여서 연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전시대, 우리 앞에서 고전시대 작곡가 누가 있었죠?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전시대로 넘어가면 챔버 오케스트라 형태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크와 고전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상에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휘자입니다. 바로크는 지휘자가 없고 고전시대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휘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휘자가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악기가 조금씩 추가가 됐어요. 바순이나 프렌치 호른, 팀파니 이렇게 조금 더 크고 깊은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 외의 현악기들이 규모가 조금 더 커졌어요. 소리의 밸런스를 위해서. 다음은 낭만 시대와 현대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봤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주로 낭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악기가 더 많이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현악기에서 관악기가 더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튜바, 트럼본, 그리고 하프까지 들어왔어요. 지휘자는 물론 있고요. 이렇게 더 큰 소리를 내는 관악기가 생기면서 현악기의 파트가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곡의 규모가 커져요. 쓸 수 있는 악기가 많아지니까 더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현대에 와서는 그런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니까 더 많은 악기가 생겼고 표현이 더 다양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까지 낭만 시대까지 없던 특징이 현대에 와서 생깁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바이올린이 1바이올린과 2바이올린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리넷이 생겼고요. 타악기군이 더 늘어났네요. 현악 파트가 점점 커지면서 같이 받쳐줄 수 있는 악기도 조금 더 자유롭게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시대가 변하면서 뭐가 커졌다 그랬죠? 극장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더 많은, 처음에는 10명, 20명이었던 관객이 100명, 2,000명, 3,000명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규모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하게 됩니다. 자, 악기는 어떤 악기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악기예요. 바이올린, 그쵸? 가장 높은 음을 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그리고 4개의 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 보이시나요? 악기의 음정을 짚게 되는 이 줄 이름을 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바로크 시대에는 이 현이 양의 창자를 꼬아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날카롭고 큰 소리를 내야 하다 보니까 은으로 강한 철로 만들어서 현을 끼워 넣었습니다. 바로크와 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바이올린 소리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으로는 비올라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큽니다. 바이올린을 보면 이 현의 길이보다 바이올린이 짧아요. 그런데 비올라는 현의 길이보다 조금 큽니다. 현악기 중에서 중심음을 담당하고 있어요. 주로 화음을 많이 연주를 합니다. 비올라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확실히 바이올린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낮은 소리가 납니다. 다음으로는 첼로. 우리 이것도 많이 봤어요. 그죠? 첼로는 앞에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다른 특징이 또 크게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우리가 어깨에 얹어서 목에 껴서 연주를 했지만 첼로는 안아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여기 엔드핀이라고 해서 받칠 수 있는
대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오케스트라에서는 저음부, 낮은 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올라랑 같은 음을 내더라도 한 옥타브 아래 음정을 연주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바로크 시대에는 이 엔드핀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올라 다 감바라고 불렀었는데 그 악기는 무릎에 끼고 연주를 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첼로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확실히 깊은 소리가 나죠?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깊은 친구보다 더 깊은 친구가 있어요. 뭘까요? 콘트라베이스 또는 더블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콘트라베이스라는 이름이 되게 낯익어요. 그쵸? 어디서 봤을까? 요즘에 커피 광고에 커피 이름이 콘트라베이스더라고요. 그쵸? 현악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낮은 음을 연주합니다. 여기는 엔드핀이 이만큼 있어요. 왜 이만큼 있을까요? 엄청 커요. 이거 아까 현 봤어요. 바이올린은 활보다 작았어요. 첼로도 활과 비교했을 때 크게 많이 커 보이진 않지만 더블 베이스는 진짜 큽니다. 우리가 이거는 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서가지고 연주를 하기도 하고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 아이를 이렇게 겉으로 안아서 연주를 합니다. 자, 재즈나 대중음악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활로 긋거나 튕겨서 음정을 내는 악기입니다. 콘트라베이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깊은 소리 나죠? 약간 깊은 바다 같기도 하고 코끼리 같기도 하고 그쵸? 자, 이렇게 현악기가 구성이 되고요. 다음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친구는 목관이에요. 목관이라 하면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5개로 나뉘어집니다. 나눠져서 보관하고 연주할 때 조립해서 다시 연주하고, 이 입에는 아주 얇은 나무를 깎은 마우스피스에 리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친구를 입술 힘으로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클라리넷 소리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나무가 울리는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되게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목관악기군에 속하는 오보에라는 악기입니다. 자, 아까 그 친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그런데 조금 더 슬림하고 길면서 여기 리드 모양이 완전 달라요. 여기는 리드를 악기 끝에 톡 꽂아서 사용합니다. 이건 클라리넷은 아까 하나였거든요, 리드가. 근데 이거는 2개예요. 2개를 꽂아서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이 악기는 되게 예민하고 소리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악기가 먼저 음정을 삐 하고 내면 그 소리에 맞춰서 다른 악기들이 같이 음정을 맞추는데요. 튜닝이라고 하죠. 그때 기준이 되는 악기입니다. 이 아이는 너무 예민하고 음정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맞춰주자 라고 하면서 다른 악기들이 배려를 해서 오케스트라 튜닝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클라리넷보다는 훨씬 리드 모양처럼 얇고 높은 소리가 나죠? 다음은 바순입니다. 목관악기 군에 속하는 악기인데요. 클라리넷이랑 오보에보다 훨씬 길어 보여요. 그죠? 이 친구는 서서 연주하기에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앉아서 보통 연주를 많이 하지만 서서 앉아서 연주할 때 항상 묶어주는 벨트가 있어요. 무거워가지고. 선생님이 이 악기 이름을 얘기할 때 바순이라고 낮게 말했어요. 클라리넷, 오보에보다는 낮은 음정을 냅니다. 이 친구는 총 이렇게 4등분이 되어서 보관하고 연주할 때 조립해서 연주를 합니다. 프랑스식과 독일식에 따라서 바순 또는 파고시라고 불려지는데요. 사실상 조금 다른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클라리넷과 오보에보다 더 낮은 음이 납니다. 자, 다음은 또 무슨 악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플룻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친구도 목관 악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리드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냥 입으로 분다는 뜻이죠. 바람을. 자, 금속 악기로 변했어요. 원래는 목관 악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리코더 배우잖아요. 리코더도 원래는 목관 악기예요. 바로크 시대에는 목관으로 되어 있는 리코더 그리고 옆으로 되어 있는 이 플룻이 같은 그룹에 속하는데요. 이 친구는 다른 관악기에 비해서 조금 더 표현이 풍부하게 됩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다른 목관 악기보다 조금 더 가볍고 예쁜 소리가 나죠. 새소리를 표현할 때도 보통 플룻이나 플룻보다 조금 작은, 플룻이 아주 작은 악기가 있어요. 피콜로라고 해서 그 악기들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무슨 악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트럼펫. 자, 이제 목관 악기가 끝났어요. 금관 악기예요. 금관 악기 중 가장 높은 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여기에 마우스피스라고 불리는 입을 대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입술로 진동을 일으켜서 연주를 합니다. 특이하죠? 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음역에 따라서 트럼펫도 큰 악기가 있고 작은 악기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경쾌하고 밝은 소리가 납니다. 그쵸? 다음으로 금관악기가 뭐가 있나 볼까요? 자, 트럼본입니다. 이렇게 U자, U자의 금관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요. 이 친구도 여기에 보면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특이하다. 그치요? 악기 끝은 여기인데 마우스피스가 여기 있네? 뭘까요? 자, 금관이 이렇게 뒤로 가고 이 친구를 입에 대고 이렇게 관을 움직여서 음정을 맞춰 소리를 냅니다. 트럼펫보다는 조금 낮은 음을 연주하고요. 또 오케스트라, 이런 클래식 음악에서 뿐만 아니라 재즈 음악에서도 자주 이용되는 악기입니다. 다음은 금관에서도 호른이라는 악기입니다. 되게 나팔꽃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쵸? 연주법은 트럼펫이랑 같아요. 여기 보면 마우스피스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예전이 아니라 우리 혹시 TV나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서 악기 불 때 엄청 긴 관을 뿌 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말아서 만든 게 호른입니다. 관이 너무 길어서 그거는 부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말았어요. 그래서 관이 길다 보니까 트럼펫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소리가 납니다. 이 친구는 되게 불기가 어렵대요. 진짜 어렵대요. 한번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요? 어때요? 다른 금관보다 조금 더 따뜻한 소리가 나는 것 같죠? 자, 다음은 무슨 악기인지 볼게요. 금관이 끝났습니다. 뭐예요? 놀면 뭐하니에서 봤던 하프입니다. 하프는 발현 악기라고 하죠. 현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총 47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페달을 가진 하프가 많이 연주가 되는데요. 이 새끼손가락을 빼고 4개의 손가락만 이용해서 현으로 음정을 맞추고 찾아서 손으로 튕겨 연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소리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되게 여신이 나올 것 같고 고대 그리스 배경음악이 느껴지는 것 같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악기입니다. 바로크 시대 또는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르네상스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작게 페달 없이 간단하게 몇 개의 현으로만 이루어져서 연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림바예요. 이런 거 본 적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실로폰 쳐요. 그쵸? 실로폰이에요. 실로폰이 오케스트라의 규모에 맞춰서 굉장히 크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건반 타악기예요. 타악기라 하면 이렇게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하는데요. 건반 바닥에 이 뒷면에 깎아가지고 높이와 깊이로 음정을 맞춰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건반 음정이 다 다르게 날 수 있어요. 말렛이라고 해서 현악기로 치면 채예요. 현. 그 친구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달려가지고 우리 실로폰 칠 때 실로폰 채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치는데 여러분이 하듯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솜으로 싸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빗자루처럼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한 말렛으로 연주를 합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개구장이 같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악기들을 한번 봐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팀파니입니다. 이 친구도 타악기예요. 자, 북이 5개가 있네요. 이 5개가 특이하게 음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와 이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음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북 중에서 유일하게 음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진짜 북으로 음정이 나죠? 학교종이 땡땡땡을 연주할 수 있어요. 느리지만 커서 음정을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북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오케스트라 여러 형태를 연주할 수 있게 우리가 곡을 만들었던 작곡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여기에 3명이 있습니다. 먼저 비발디를 한번 볼까요? 안토니오 비발디입니다. 이 사람은 사진에서 뭘 들고 있어요. 뭐를 들고 있죠? 네, 바이올린을 들고 있습니다.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유능한 바이올리니스트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곡에는 바이올린 곡도 되게 많고 화려한 기교를 담고 있는 바이올린 곡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과연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이기만 했었을까요? 되게 또 독특한 게 있어요. 바로 성직자였습니다.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미사를 주관하고 그 외에 곡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자, 다음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습니다. 바흐도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이 사람은 대대손손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바흐는 이 바흐 말고 막달레나 바흐, 또 다른 바흐도 되게 많아요. 다음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발디 해서 이름이 되게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이 사람은 바흐 이렇게 끊어져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대손손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요. 본인뿐만 아니고 그의 형제, 그의 자식들까지 다 음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했고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음악가였어요. 이 시대는 바로크 시대인데요. 음악가가 개인이 활동할 수는 없었어요. 보통 이렇게 궁정이나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와 궁정을 위한 곡들을 주로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이라는 곡들이 되게 많이 작곡되어 있는데요. 교회 음악의 가장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개가 넘는 교회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이 친구 말고도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말고도 막달레나 바흐도 있고요. 하인리히 바흐도 있고요.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도 있고 요한 미하엘 바흐도 있습니다. 진짜로 음악가 집안이죠.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스타 작곡가는 아니었대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후에 다른 작곡가가 이 친구의 업적을 발굴해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게오르크 필립 핸델입니다. 이름 보니까 어디 같아요? 이 사람도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냈어요. 영국에게 사랑이 빠져서 영국으로 이주해서 영국에서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어보다 영어로 작곡되어 있는 곡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했지만 이 사람은 오페라를 되게 많이 작곡했어요. 총 46곡의 오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페라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을 넘어서 오라토리오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또 바이올린, 챈발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악기들을 가지고 협주곡을 남긴 대단한 작곡가입니다. 다음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있어요. 우리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되게 많이 봤어요. 그쵸? 모차르트는 흔히 우리가 천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작곡가입니다. 아빠가 궁정음악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처음 3세 때 작곡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35년 동안 작곡 활동을 하지만 37살에 죽었어요. 되게 짧은 삶을 살았어요. 그 짧은 삶 동안 무수히 많은 곡들을 작곡했는데요. 이 친구도 오페라뿐만 아니라 교향곡, 협주곡, 피아노 소나타 등을 작곡하면서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베토벤인데요. 베토벤도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뭘로 알려져 있죠? 귀가 안 들려요. 처음에 귀가 안 들린 건 아닌데 자꾸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귀가 안 들려요. 노년에.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해요? 작곡을 못해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작곡한 곡이 있어요. 여러분이 베토벤 하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곡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합창교향곡입니다. 합창교향곡을 귀가 안 들릴 때 작곡을 했다고 해요. 다음은 가에타노 도니체티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오페라 작곡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람메르모어의 루치아, 사랑의 묘약 등이 이분의 작품입니다. 벨리니, 로시니와 함께 19세기 전반 오페라의 주역 인물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누가 있나 볼까요? 슈베르트, 브람스, 멘델스존이 있습니다. 셋 다 독일 사람이에요. 맞아요. 슈베르트 하면 붙어있는 별명이 있어요. 바로 가곡의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사람은 40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곡 말고도 교향곡, 소나타, 또 오페라 등도 작곡하면서 굉장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 다음은 브람스인데요. 이렇게 동시대를 살았던 작곡가들끼리 굉장히 친했어요. 브람스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첼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지휘까지 본인이 담당했습니다. 주로 빈에서 음악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까 빈에서 활동했던 모차르트가 있었죠. 이 친구는 살아있는 동안 이미 높은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가지기도 했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피아노, 실내악, 교향악, 성악, 합창곡까지 다양한 곡들을 작곡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후대의 다른 음악가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펠릭스 멘델스존. 아까 바흐는 살아있을 때 인기가 없었는데 죽었을 때 다른 작곡가가 바흐의 작품을 발굴해서 세계적인 작곡가로 거듭났다고 했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멘델스존입니다. 멘델스존이 바흐의 음악을 발굴해냈어요.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인데요. 본인 스스로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했어요. 보통 이런 다른 작곡가들은 생계를 위한 곡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작품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는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로움이 많이 묻어납니다. 음악에서. 훨씬 더 우아하고 낭만적인 색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쇼팽, 차이콥스키, 생상이 있습니다. 쇼팽은 폴란드의 작곡가입니다.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피아노 곡을 아름답게 작곡을 많이 했었는데요. 녹턴을 되게 깊고 세련된 장르로 승화를 시켰었습니다. 우리 쇼팽은 요즘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차이콥스키인데요. 이름 앞에 사람이랑 조금 다르게 특이하죠? 러시아 사람입니다. 백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레 음악을 만든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생상. 이 사람은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동물의 사육제나 하바네즈, 죽음의 무도. 우리 김연아가 스케이팅 탈 때 죽음의 무도를 가지고 했었죠. 그게 생상의 음악입니다. 되게 음악이 섬세하고 풍요로운 악기로 잘 만들어 놓은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대의 각 시대별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작곡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라는 곡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곡을 우리 최햇살 선생님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래 선생님을 이어서 제가 이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선생님이 설명을 잘 들었듯이 이어서 이제 열심히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동물의 사육제를 들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동물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동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동물들이 우리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됐는가, 이게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동물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자, 총 1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실내악 평성곡으로 작곡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따로 묶어서 동물의 사육제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지금도 열심히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할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있죠? 각각의 곡을 듣고 음악 속에 표현된 동물과 악기 맞추기. 자, 이제 앞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떤 동물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동물들을 들으면서 어떤 악기가 나온다. 아니면 이건 어떤 소리다. 어떤 울음소리다.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혹시 가능하면 우리 종이가 있으면요. 거기다가 한번 내가 느낀 동물의 움직임이든 동물의 얼굴이든 이렇게 그려보면서 함께 음악을 감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제1곡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죠? 이게 뭐죠? 사자죠. 자, 사자가 우리가 막 힘이 없는 사자가 아니라 용맹한 사자 같죠. 밑에 아기 사자도 있어요. 자, 1번 곡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을 먼저 우리 들으면서 한번 어떤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가 어떤 건지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음악을 듣듯이 사자 왕의 행진이 정말 느껴지지 않나요?
걸음걸이도 느껴지고 사자가 표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악기도 한번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요. 지금 피아노 소리 들리죠? 자, 현악기들로 웅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선생님이 듣기에는 사자 갈퀴를 막 핥히는 느낌도 들고 사자가 늠름하게 걷는 느낌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선생님이 이 노래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도 좋고 생각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서 아, 이거는 대충 이럴 거야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죠? 자, 이거는 수탉과 암탉 2번 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음악을 듣고 한번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 여기도 피아노가 나오고 현악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전에 사자왕의 행진을 들었던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동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탉과 암탉을 이렇게 표현을 음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땠어요? 현악기로 계속 연주를 하죠. 약간 서로 모의를 쪼는 것 같기도 하고 닭의 움직임을 빠르게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2번 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뭐가 나올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너무 귀여운 친구죠? 이 친구는 뭐죠? 자, 당나귀입니다. 자, 3번 곡 당나귀. 앞으로 우리 그러면 많이 남은 곡들 중에서 어떤 동물이 나올지 이제 좀 기대가 되죠. 그래서 그 남은 동물들이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되어 있는가도 한번 우리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곡 들으면서 자,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곡은 피아노가 2대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천천히 걷는 당나귀가 아니라 야생을 막 뛰노는 당나귀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2대로 이렇게 당나귀들의 움직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점 동물마다 느낌이 되게 다르죠? 쓰이는 악기도 조금 다르고 이렇게 느낌도 너무 다르니까 우리 한번 더 집중해서 이제 나머지 동물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뭐죠? 거북이죠? 자, 벌써 4번 곡이에요. 4번 곡 거북이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아까 당나귀와는 좀 다르죠? 거북이는 느릿느릿한 거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자도 천천히 진행되고 저음이 더 많이 들리죠. 빰빰 들리는 이런 저음들이 거북이의 걸음과 거북이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피아노 소리도 들리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거 들으면서 아, 이게 어떤 악기의 소리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거북이 노래를 들었고요. 그 다음 건, 자, 엄청 큰 친구가 나와요. 코끼리죠. 자, 이 코끼리가 과연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지 우리 한번 5번째 곡 코끼리 같이 들어볼게요. 자, 음악을 들으니까 정말 이 코끼리가 지금 날 향해서 막 걸어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무거운 발걸음, 크고 무거운 발걸음이 경쾌하게 들리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곡입니다. 콘트라베이스가 묵직한 걸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코끼리가 꼭 왈츠를 추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여기서 한번 느껴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동물은 캥거루가 나왔어요. 자, 캥거루는 제일 특징이 뭘까요? 캥거루는 정말 잘 뛰죠. 높이 멀리 잘 뛰는 동물인데요. 한번 이 동물이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곡 또한 피아노 2대로 연주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캥거루가 상당히 가볍게 멀리 뛰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발걸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곡은 템포의 리듬 변화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듬 변화를 캥거루의 걸음과 움직임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게 뭐죠? 많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있죠. 자, 이것은 아쿠아리움이에요. 수족관. 자, 이걸 들어보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자, 어디 신비한 아쿠아리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내 주위에 막 물도 있고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현악기와 피아노 소리가 들리죠?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상상하는 이 아쿠아리움은 크기가 엄청 크고 웅장한 아쿠아리움 같아요. 그래서 막 물방울도 뽀글뽀글 올라가는 것 같고 여러 물고기들이 막 헤엄쳐 다니는 그런 묘한 느낌을 주는 곡이죠.
특히 이 곡은 피아노와 플룻이 나오면서 그 흔들리는 물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들었을 때 좀 딱딱하고 지루한 클래식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곡은 조금 친구들한테 가볍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곡 같아요. 어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음악 같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클래식에도 이렇게 뭔가 들었을 때 어렵지 않다, 그냥 되게 신기한 음악이다 라고 하는 음악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들어볼게요. 자, 귀여운 새 친구가 있죠. 자, 귀가 긴 당나귀예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을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꼭 당나귀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동물. 이게 뭐죠? 뻐꾸기입니다. 뻐꾸기. 어디에 있는 뻐꾸기? 숲속에 있는 것. 뻐꾸기예요. 자, 그럼 뻐꾸기 한번 우리가 이번에 새가 처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으로 새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뻐꾹 소리 들리죠? 클라리넷으로 지금 뻐꾹 소리를 표현했어요. 이것도 피아노 2대와 클라리넷으로 이 곡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기 숲속에서 뻐꾸기가 뻐꾹 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종이를 가진 친구들은 한번 숲속의 나무도 그려보고 뻐꾸기가 우는 모습도 그려보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한번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악기 소리로 이렇게 동물의 새의 울음소리를 표현했다는 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다른 악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이 악기는 어떤 동물 소리랑 비슷하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클래식의 악기에 이렇게 친해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이 생각하는 악기의 특징이 가진 동물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뭘까요? 요거는 새 장이에요. 자, 이거 노래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과연 엄청 커다란 새 장 안에 있는 새들이 노는 것인가, 자그마한 새 장에서 새들이 노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플룻 소리 들리죠? 플룻이 막 새들이 이렇게 가벼운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엄청 여러 가지 새들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새들이 막 갑자기 내려갔다 이렇게 나는 모습도 너무나 잘 표현된 곡인 것 같네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새장은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요? 사실 이거는 커다란 새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새들이 이 새장 안에서 열심히 날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을 들어볼게요. 자, 화석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혹시 봤을까요? 우리가 수업할 때나 학교에서 이런 거 봤을 거예요. 화석이 과연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음악을 들어볼게요. 실로폰 소리 들리죠? 조금 빠르고 경쾌한 느낌이 드러나는 곡입니다. 선생님은 이 곡을 들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상상했냐면 이 친구들이 화석이 되기 전에 막 움직였을 때 그런 모습도 상상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형태로만 남아있지만 그 전에 막 어떻게 움직였을지도 상상이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뭐죠? 너무나 이쁜 두 마리의 백조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백조는 사실 우리가 이것도 우리 수족관 아쿠아리움 들었을 때처럼 이거 들으면 아, 나 이거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먼저 듣고 얘기 나눌게요. 이 곡은 피아노는 지금 이 물결을 표현하고 있어요. 잔잔한 호숫가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첼로 독주곡으로 유명한데요. 자, 지금 첼로는 백조가 유유히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사육제에서 사실 이 백조 이 곡이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백조를 보면 되게 우아한 날개짓과 우아한 몸집이 있어요. 그리고 생긴 것조차 되게 너무 우아하죠? 자, 그 우아한 것을 첼로가 너무나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볼게요. 피날입니다. 자, 우리 아까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아까 나왔던 친구들이 다 있어요. 코끼리도 있고 수탉암탉, 물고기들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거북이 있고 새도 있네요, 여기. 자,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뭘까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나왔던 모든 동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 같이 동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각가지의 동물들의 소리가 다 들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동물은 이 소리는 지금 무슨 동물의 소리 같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너무나 재밌을 것 같네요. 요 피날에서는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의 선율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이것을 계속 들어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부분의 음악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 동물들이 합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동물 친구들을 다 같이 있는 모습을 그려봐도 너무나 이쁠 것 같죠?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동물의 사육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를 한번 다 들어봤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했죠.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앞에 있었으면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조금 더 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쉽지만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떤 거를 배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클래식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결코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이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 재밌는 수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즐겨보는 그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